자, 이제 형벌론 쪽에 18번 한번 봅시다. 그 웹사이트를 매각한 게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거기 밑에 가로 2번에 사례를 한번 먼저 봐보세요. 사례 보면 첫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피고인이 가불과 공모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화상이나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다는 공사시. 그러니까 음란 사이트, 도박 사이트 이런 거 되죠. 자, 범죄를 저질렀는데 요거를 이제 처벌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은 돈 그런 건 또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트를 매각을 했어요. 사이트 자체를 매각을 했는데 그 사이트 자체에 매각한 대가 돈 이거를 이제 몰수나 추징할 수 있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원래 추징이라는 것은 몰수가 안 될 때 하는 게 추징이죠. 몰수가 안 될 때 하는 게 추징입니다. 그러면 몰수가 안 될 때라는 추징은 일단은 몰수의 대상인데 이게 존재예요. 몰수를 원래 할 수 있었던 건데 어떤 더 다른 이유 때문에 몰수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최소한 몰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몰수 대상이 거기 가로 1번에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물건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물건. 범죄 행위로서 생하였거나 이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 물건을 몰수하는 건데 그 물건을 팔아버리니까 그 돈을 추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웹사이트를 팔았죠. 웹사이트가 물건인가요? 아니라는 거야. 웹사이트가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미술신 거 보세요. 형법 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형법이 민법이 정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그 물건이 원래 물건이다. 그런데 이제 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웹사이트는 자 밑줄 웹사이트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범죄로 생각하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뭐가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웹사이트가 물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자체가 몰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몰수 대상이 아니니까 그걸 파는 것도 추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몰수 대상이 아니니까 추징도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추징도 안 된다. 웹사이트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고 19번 이번엔 몰수 추징의 대상인 범인이 범죄 행위로 해서 취득한 물건에서의 취득의 의미입니다. 우리 범죄 행위로 해서 취득한 물건에서 취득이라는 것은 밑줄 친 것처럼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취득한 거. 일단 범죄 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취득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취득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물건을 몰수를 하는 건데 얘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거기 폐기물을 지금 처리한 거거든요. 자, 폐기물을 처리했는데 그 밑에서 셋째 줄 끝에 있는 밑줄 먼저 읽어볼게요.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했다. 폐기물은 원래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환경오염을 안 시켜요. 근데 폐기물을 돈 주고 사고 불법으로 땅에다 묻어버리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폐기물을 묻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요. 알겠죠? 폐기물을 묻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범죄죠. 그럼 만약에 폐기물을 묻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범죄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요거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자 중간에 밑줄 볼게요. 범죄 행위로 인해서 취득하였다는 점, 즉 위 돈이 피고인들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사이에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를 전제로 수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범죄 행위로 취득해야 그래야 몰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들이 폐기물을 내가 땅에 묻어줄 테니까 나한테 돈 줘라.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이라면 당연히 그게 될 텐데 그 밑줄 바로 밑에 무슨 말이냐면요. 요놈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걸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러면 여러분 범죄가 안 됩니다. 폐기물을 A가 B에게 폐기물을 줍니다. B는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얘가 처리해 주니까 얘가 돈을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 돈이 몰수의 대상이 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이게 범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폐기물을 진짜로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할 때도 돈 받아요. 폐기물 처리해 주려면 돈 받고 처리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해도 돈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땅에 묻어버려도 돈을 받기 똑같은 받아요. 얘는 처리해달라고 돈을 주는 것뿐이고 요놈은 그 돈을 받아서 처리하게 돼 있는 거고 근데 이 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때 얘가 돈이 들잖아. 얘가 돈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정상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정상 처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상 처리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정상 처리 안 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으면 이건 범죄가 되지. 그럼 요거는 몰수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몰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걸 몰수를 하려면 이 돈을 몰수를 하려면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냐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런 인수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돈이 범죄행위로 인해서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거기 밑에 셋째 줄에 얘들은 뭐래요? 우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하기로 돈을 받은 겁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이 무슨 목적으로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몰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비재산죄에서요. 거기 강론에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을 했습니다. 자, 운행 중인 버스 운전사를 폭행하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거 알죠? 운전자 폭행죄로. 근데 이 사람은 정차 중이었어요. 되죠? 정차 중인 경우도. 자, 밑줄 친 걸 보시면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서 일시정차죠. 일시정차. 주차가 아니에요. 주차는 그냥 파킹을 해버린 거고 주차가 아니라 정차. 정차는 손님 내려주려고 지금 잠깐 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일시 정차한 경우 당연히 운행주로 봐야 된다. 따라서 밑에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연히 피고인만 하차하면 바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린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21번. 이건 뭐 제목만 읽어보셔도 돼요. 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 작업을 하다가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 도로에 떨어져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다치겠으면 당연히 과실되겠지 이런 거 뭐. 그다음 22번. 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살짜리 애를 옷을 잡고 들어올려라고 한 거 그 밑줄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에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띠를 뒤에서 잡아 들어 올린 상태로 10m를 끌고 가고 그림 그려지죠? 어떻게 끌고 갔는지 개 끌고 같이 끌고 간 거예요 지금요. 10m를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건물 밖까지 끌고 나간 다음에 화강암이란 그 돌이 있단 말이에요. 돌. 그리고 시멘트 재질의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훈계하면 이건 뭐다? 이건 학대행위다. 학대행위예요. 자, 그 다음 23번.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 사람도 성격이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땅이 개발이 되면 땅값 막 올라가잖아요. 그중에 안 좋은 사람 하나 있다고 그랬지. 내 땅 위로 도로가 나버리면 그러면 내 땅은 똑같다는 거 아니야. 내 땅으로 도로 나고 옆에 집 생기고 그럼 옆집에 집 생긴 사람 집은 10배 20배로 뛰고 내 집은 도로야. 누가 이 도로를 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땅이 도로가 돼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야 니들은 지금 내 땅 때문에 도로가 되니까 니들은 집값 오르고 다 좋은 거니까 니들이 내 땅 사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지금 옆에 있는 집사람들 그 집주인들이 왜 사겠어요 이걸 내가 왜 사 그러는데 사라고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집 주차장 앞에다가 차를 세워버렸어요. 차가 나오는 주차장 앞에다. 그럼 어떻게 되지? 차가 못 나오지. 그래서 그 차 주인이 폭행죄, 강요죄 못하겠다 이거야. 차를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강요죄로 고소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강요죄는 안 된다고 한 거야 지금. 원래 폭행이라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게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에 맞지는 않아도 사람에 대한 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 했어요? 아니 대문 앞에 주차해 놓은 거라니까. 이거를 사람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시면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은 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는 않죠.
그죠? 대신에 사람에 대한 것이잖아요. 맞아. 근데 밑에 보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해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피해자에 대해서 어쨌든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기 보기 어렵고 출입을 못하는 불편을 겪은 것에 불과하다. 이건 강요죄로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요. 피고인이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살던 피해 아동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뭔지 알죠? 이혼했을 때 애를 부모 중에 한쪽이 애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키우면 엄마가 그래도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엄마가 키우면 아버지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게 이제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는데 애가 프랑스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만나러 가려면 프랑스로 가야 돼. 그래서 갔어. 그리고 우리나라로 데리고 왔어. 우리나라에 데리고 나서 잠적해 버렸어요. 그럼 이제 원래 면접 교섭이라는 것은 잠깐 만나고 보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 잠적해 버린 건 뭐야? 안 보내주겠다는 거지 뭐. 그래서 약취죄가 된 거예요. 약취죄. 자, 거기 밑줄 보시면 피고인이 을을 면접 교섭하기 위해서 그를 보호 양육하던 갑으로부터 을을 인계받아서, 그러니까 을을 인계받았으니까 어쨌든 부모예요. 부모도 약취죄 된다고 그랬죠. 상대방 보호자의 감독권을 침해하면 약취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을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오는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을을 데려다 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약취다. 약취다. 자, 그다음 밑에 25번에 유사강간죄 실행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에 방치해 침입한 거. 여러분 가로 1번에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 뭔지 알겠죠? 성폭력이에요. 성폭력. 우리 성폭력 특례법에서 가정파괴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간하는 놈들, 그걸 성폭력으로 처벌하는데 그건 전제가 뭐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간한 놈이야. 그럼 강간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간한 놈을 말하는 거지. 강간하고 나서 집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우선이 돼야 돼? 주거 침입이 먼저 시간선으로 돼야지. 그래서 거기 둘째 줄 앞부분에 그런 말이 있죠. 주거 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다. 그러니까 얘는 주거 침입을 먼저 저지르고 그리고 강간하는 놈을 말한다. 따라서 밑줄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주거에 침입한 것은 이죄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거 침입 강간죄 따로 주거 침입죄 따로. 뭐하고 똑같아요? 강도강간하고 똑같잖아요. 강도강간도 강도가 강간해야 강도강간 되잖아. 그죠? 강간하고 강도하면 실체실경하고 똑같잖아. 똑같아. 이게 주거침입 강간이라 그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강간이든 유사강간이든 폭행협박을 개시한 데 착수죠. 폭행협박을 시작만 하면 착수가 되니까 곤란하게 할 필요는 없다. 착수하면 바로 착수다. 개시하면 바로 착수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번. 여성인 피고인이 직장에서 함께 거하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맞으면 추행되죠. 물론 여성이 여성 피해자예요. 직장 상사가 한 거예요. 상사가. 그래도 추행은 되죠. 여러분 그냥 참고하라고 제가 이렇게 1, 2, 3, 4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니 뭐 따로 읽기 좀 그러면 거기 밑에 셋째 줄 한번 볼래요? 셋째 줄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불쾌감을 숨기고 피고인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노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신체 접촉에 대해서 거부사도 몇 번 밝혔고, 3번에 CCTV 영상을 봤더니 그 바로 밑에 줄 할 때마다 여기 막 자꾸 와서 하는 게 보였단 말이야. CCTV 찍혔는데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신체 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여왔던 거에 비하면 이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지. 당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강제추행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27번. 피고인, 이거 진짜 웃긴 판례인데.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서 거기다 소변을 봤어요. 자, 여자 뒤에서 소변 보는 거 추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추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좀 조금 기억할 만한 설문들이 좀 있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줄, 밑줄.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대요. 자, 무슨 얘기냐? 밑에 당구장 표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제 사례를 좀 적어놨는데 피고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무 의자에 앉아서 이어폰을 끼고, 제가 일부러 그거 적어놨어요. 이어폰을 끼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가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입고 있던 후드티 패딩 점퍼. 자, 이어폰 끼고요. 패딩 점퍼를 입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자기한테 소변을 보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 소변이 이어폰을 듣고 있어 소변 소리도 못 들었어요. 패딩이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옷이 둥둥 하잖아. 근데 여자 뒤에서 남자가 소변을 봐버린 거야. 여자한테. 근데 여자는 이어폰 끼고 통화하고 있고 패딩 입고 있다 보니까 몰랐어. 그냥 본인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머리카락에 뭐가 닿는 기분이 들었대.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 집에 왔어. 패딩을 벗었죠. 찌린내가 나. 뭐지? 소변을 본 거야. 그때 알은 거야. 자, 그때 알았을 때 그리고 그 밑줄 본 거 보세요. 피곤의 행위 당시는 이를 인지를 못했단 말이야. 인지를 못하고 집에 도착해서 짜증나고 더럽고 혐오감. 아까 얘기했죠? 그 둘째 줄.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꼭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소변 보고 얼마나 짜증났고 더러웠을 거 아니야. 자, 우선 기억하면 이게 거기 둘째 줄.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그 다음에 넷째 줄.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걸로 충분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느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줄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의 행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위에 해당이 되면 밑에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몰랐어. 이어폰 끼고 있고 패딩 입고 있어요. 그래도 뭐가 된다? 추행된다. 사례가 재밌는 사례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도 장애는 인정할 수 있죠. 꼭 등록이 돼야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장애인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등록이 되지 않아도 장애인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29번.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해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습니다. 촬영은 못했는데 화장실 칸 밑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왔어요. 착수 있어요, 없어요? 착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해도. 자, 그래서 밑줄.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서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위해서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을 하다가 화장실 뒤에다 밑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넣는데 안 보인 거야.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해서 성폭력 특례법 위반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뒤에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및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이죠. 자,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을 해다가 발견하지 못한 거고요. 피해자가 실제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카메라를 넣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야. 사람이 있는 거 알고 밑에 놓고 이렇게 딱 한 것은 바로 착수고요.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 다른 거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사람이 있나 이렇게 확인하고 없으니까 뺀 거니까 예비인데 이미 화장실에 용변 보고 있는 걸 알고 거기다 휴지를 밑에 이렇게 쭉 집어넣은 거죠. 그건 그냥 완전 무조건 찍을 거 아니야 무조건. 다만 찍기 바로 직전인 것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걸로 봐서 착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당구장 표시 2개 한 게 판례가 2개예요. 판례가 2개. 똑같은 게 2개 나왔는데 첫 번째 당구장은 휴대전화를 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두 번째는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에 설치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서 치마 안쪽을 비추고 있는 놈. 제정신 아니죠? 저 편의점에서. 그 정도만 돼도 뭐는 된다. 착수는 된다. 착수는 된다. 자, 그 다음에 30번은요. 20세인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 15세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의 전부나 이익을 받았을 때 자, 실질적 보호자로서 인정을 된 겁니다. 그래서 또 가중처벌되는 건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놨죠.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걸 이용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거 뭐 참고를 할 만한 게 뭐냐면 둘째 줄 끝에 5세 연상인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 외에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가출한 애인데 가출한 애가 5살 연상인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완전히 의지를 하고 있었어요. 3번에도 보시면요. 3번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머물 수 있도록 모텔을 잡아주고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매해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성매매 대금도 관리해주고 생활 전반에 관여를 하고 있고 4번도 보시면요.
피해자가 얘가 성매매할 때 빼고는 무조건 피고나고 둘밖에 없어요. 누굴 만나는 사람도 없어. 그 다음에 5번에 성매매로 단속이 되면 쉼터에 끌려가요. 그 쉼터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자기가 보호자라고 가서 또 피해자를 데려왔어. 이 정도 되면 실질적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처벌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읽어보세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5살 차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5살 5세에 불과하더라도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인다. 아시고. 자, 30번. 중학교 체육교사가 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다가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둘째 줄 끝에. 여자는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때는 나와야 돼. 이게 지금 여학생과 남학생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특정 여학생을 또 무대에 또 세워놓고 얘 봐라, 야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잖아. 또 봐보면 그 밑에 줄 제가 밑줄 안 쳐놨는데 내 세컨드잖아 이랬다는 거야. 선생님 맞아요 이거? 근데 선생님이 이랬대. 당연히 이거 성희롱 되죠 이런 거. 요런 말이 아니고 요거에 못 미치는 말만 해도 요즘 성희롱 대처받아요. 자, 밑에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있습니다. 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갑을 찾아가서 방문 경위를 설명하고 갑으로부터 기존 확인서와 상반되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다시금 교부받는 과정에서 자,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갑이죠. 누구 편이에요, 이 사람? 피해자 편이에요, 피해자 편. 자, 피해자 쪽 사람입니다. 피해자 쪽 사람한테 가서 네가 법정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걔 그런 사람 아니야. 걔 나쁜 놈이야. 사실대로 좀 써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명예훼손에서 전파 가능성이 되느냐의 문제였는데 일단 첫 번째 피해자 편이에요. 갑은 피해자 편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피해자 편이니까 또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우리 전파 가능성 요즘에는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대법원이. 두 번째는 확인서를 받으려고 한 거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어요. 이건 또 자체가. 그래서 또 상대방도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전파 가능성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시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3번 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기관한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밑줄 읽어보면 회사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 징계 업무를 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자, 뭐 무슨 과 누구 직원 누구가 징계 절차에 회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직장 내에다가 게시판에 게시를 해버렸어요. 자, 이게 이제 공익 인정할 수 있냐? 공익 인정할 수 있냐? 그런데 이거 공익 인정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 자, 밑줄 친 거 보면요. 징계 혐의 사실은 징계 절차를 거친 다음에 확정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징계가 내린 게 아니라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이다. 굳이 회부된 걸 알릴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았다면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징계 절차 회부만 된 사람을 한다는 건 이건 비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을 뿐 그 단계에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건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더라. 공익 인정 안 된다. 그 징계 절차에 회부되기만 한 사람이지 징계가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4번 그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해서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해서 게시하게 되었으나 허위사실 유폐한 업무방해죄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노조도 여러 가지 있죠. 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각 그 업체에도 노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A 주식회사 여기에 노조가 있으면 이 노조들이 또 가입을 해요. 상급단체.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노총이 2개 있죠.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기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가입을 해야 돼. 그럼 서로 자기들한테 가입하라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A 여기에 가입할 거나 여기에 가입할 거나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여기. 그러니까 서로 자기한테 가입하라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을 까겠죠. 이렇게 하냐. 상대방을 까고 우리 쪽에도 가입하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명예훼손 문제가 생겼는데 말은 요 말밖에 안 했어요.
야, A 노조는 이 노조 자체가 진짜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 노총은 진짜 안 좋아. 가입하지 마. 이쪽에 가입하지 마. 여기는 그 노조 위원장이 얼마나 안 좋으면 재선을 하는 경우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노조 위원장 되잖아. 무조건 갈려. 2번을 못해. 2번을. 얼마나 안 좋으면 노조원들이 이거 계속 이 위원장을 계속 갈아치우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딱 그 얘기밖에 안 한 거야 이게. 노조 위원장이 재선한 노조원장 한 명도 없어. 그만큼 노조 위원장이 계속 갈려. 되게 분위기 안 좋은데요. 여기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첫 번째 밑줄 봐보세요. 허위 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 자, 요 말이 나온 거야. A 노총이 더 좋아요, B 노총이 더 좋아요. 그건 사람마다 평가의 문제, 사람마다 평가의 문제. 자, 내가 봤을 때는 B 노총이 좋아. B 노총이 좋아. 그래서 B 노총이 이래서 좋고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다가 A 노총은 거기 분위기가 안 좋아갖고 말이야. 노조위원장이 재선을 하는 경우 한 번도 없다니까. 거기보다 B 노총이 훨씬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기본은 평가고 의견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말하는 의견이나 평가를 조금 뒷받침하려고. 자, 밑에 의견 표현과 사실적시가 좀 혼재되어 있죠. 순수하게 의견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거기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약간 뒷받침하려고 어떤 사실 같은 걸 얘기한단 말이야, 스토리를. 그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전체적으로 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 등을 판단을 해야지, 의견 표현과 사실적시분을 분리해서 의견 표현은 아니고 사실만 따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취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별개로 범죄 성립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를 봤더니, 자, 밑에 밑줄, 중요한 부분은 다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정된 표현. 벌써 핵심 알겠죠? 기본으로 다 똑같은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 그게 요거야. 노조위원장이 재선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는데 재선한 노조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었을 때, 그 제가 다문자 표시하는데 A 공무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B노조와 C노총 가운데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제 이 상황에서 C노총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B노조를 홍보할 목적으로 글을 쭉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 걸 과중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잘못된 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이 조금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본 취지가 의견이야. 의견. 근본 취지가 의견이고 평가의 부분이다. 그리고 그 사실 부분이 그렇게 비중도 크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게 허위 사실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무방해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자, 밑에는 회계자로 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자, 열람권, 권리 있죠? 자, 내가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강의실 여러분 저 수강생 수강증 끊었으니까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들어오려고 근데 여기서 지도원이 막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딱 들어갈 때 지도원이 여러분을 딱 막아. 그럼 여러분이 아, 예, 수고하세요. 그러니 그냥 가요? 그럴 사람 없잖아. 왜 못 들어가? 그런 사람, 안 그럴 사람이 있어? 당해야죠. 이거 그거야. 지금 보니까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권리를 행사해도 그 권리 행사가 사회에서 용인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하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의 사회 통해서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걸 가지고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밑에 친 게 회계 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 내가 권리를 있는데 협회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거나 왜 안 보여주냐, 너 요구를 거부하는 사람한테 조금은 소리를 좀 높였대. 그걸로 끝이야. 이것만 가지고 업무방해를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권리 행사니까. 자, 그다음에 자,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중요한 판례가 몇 개 나왔어요. 자,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 기숙사 생활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네. 남자분들도 군대에서 생활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기숙사에 만약에 그 한 기숙사, 예를 중앙경찰하고 하면 기숙사 생활한 거 알죠? 그러면 중학교에 갔을 때 거기에 만약에 4사람이 같이 생활실을 쓴다고 쳐봐. 4사람이 쓰는데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 들어오지 마, 너는 못 들어와,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는 거야. 그건 4사람이 같이 쓰는 장소예요. 그러면 이 4사람은요 서로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용인해야 돼. 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니까. 내가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 알겠죠?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데 너 들어오지 마라고 해서 들어와서 주거 침입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공동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공동거주자 간에는 자 밑줄 친 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의 의무가 있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걔가 막 새벽에 1시에 2시에 들어와. 아 짜증나지. 근데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뭐. 자,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걸 금지하면 그 경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돼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주거침입이 안 된다. 근데 그 뒤에 잘 읽으셔야 돼. 출입문의 잠그장치를 손괴했어요. 여러분 룸메이트가 나 못 들어가게 문 잠가버렸어. 그럼 여러분 못 들어가? 잠깐 열쇠 부수고 들어가야지. 내 집 내 방 들어가는데.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 원래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몇 줄?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돼 있죠.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경우. 자, 여러분이 룸메이트랑 같이 방을 쓰는데 여러분이 친구를 불렀어. 그 친구 들어오라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룸메이트가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해. 그 상황이 이제? 그럼 여러분이 그 친구를 여러분이 손잡고 들어왔어. 주거침입이야? 그 친구? 아니라는 거야 지금. 자,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서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수반되면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면 내가 내 집에 친구 데리고 갈 수 있어 없어요? 아니, 당연히 데리고 갈 수 있지. 내가 친구를 못 데리고 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도 출입이나 이용행위의 일환이고 수반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어도 주거침입이 안 된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하는 거 보면요. 피고인 갑이 부인하고 불화가 있어가지고 짐을 챙겨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 밑줄 자신의 부모인 피고인 병정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갔어요. 내 집에 여기 내 집인데 이제 부인하고 싸우고 나왔을 뿐이라 찾아가서 출입문을 열 것을 얘기했더니 와이프는 밖에 나가 있고 와이프 동생이 집에 있다가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안 열어. 내 집인데. 그래서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갔어요. 누구 집에? 내 집에. 누구랑? 아버지랑. 주거침입 아니야. 알겠죠? 주거침입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집이에요. 내 집. 그리고 아버지 같이 데려간 거 상관없어. 열쇠 손괴한 거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밑에 더 중요한 거. 자, 가로 1번.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지금 아까 남편이 아버지랑 같이 들어갔죠.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다. 밑줄 부재 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우리 남편이 부재 중에 부인이 간통하려고 남자를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럼 옛날에 이거 주거 침입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바뀌었잖아. 그럼 우리 대법원이 이번에 이제 입장을 바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지금처럼 남편의 의사에 반하니까 주거 침입이라고 푼다고 해버리면 만약에 남편이 오케이 해버리면 안 되고 남편이 싫다고 그러면 되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저기 그 부인이 다른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괜찮아요? 남편이 괜찮아? 우리 뭐 원래 다 각자 놀고 있어. 그럼 주거침입 안 돼. 남편은 화를 내 그러면 주거침입이 돼.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가벌성법이 너무 넓어져 버린다는 거죠. 지나치게 넓다는 거야. 그것까지만 처벌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장을 바꿨어요. 입장을 바꿔가지고 처벌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피고인이 갑의 부재 중에 갑의 처 을과 혼의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준 현관문 출입문을 통해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한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 안 됩니다. 설사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걸로 추정되더라도. 알겠죠? 추정되더라도 안 된다는 거 아시고. 그 뒤에도 또 있어요. 주거침입죄가 중요한 게
3개 남았어요. 자, 공동 거주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자신의 장인이 거주하는 처갓집에 갔습니다. 자, 아까는 남편이 자기 집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기 처제인가 처남인가 하여튼 못 들어가게 하니까 내 집 부수고 들어갔어요. 상관없어. 그죠? 상관없어. 부인이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간 거야. 상관없어. 이번엔 반대야. 부인이 남편하고 싸우고 처갓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처갓집에 쫓아간 거야. 처갓집에 쫓아간 거야, 남편이. 남편이 쫓아가는데 그냥 쫓아갔으면 괜찮은데 자, 거기 피고인은 사건의 집에 공동거주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처갓집에서 남편이 사는 사람 아니잖아. 그럼 처갓집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 아니고 또 하나 뭐가 뭐냐면 2번 그 둘째 줄 끝에 보세요. 가기 전에 문자를 뭐라고 보나 봐봐. 처가 지금 오지 않으면 이 사건 집에 가서 내가 휘발유 뿌려버리겠다. 지금 뭐하러 가겠다는 거야. 내가 불질러 버린다 내가 거기 가서.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래서 실제로 밑에 피고인은 휘발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채 집을 방문했어요. 아, 이걸 들어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주거침입이에요. 이거는 주거침.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불질러 버리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당연히 주거침입니다. 그거 하나 하시고, 자, 그다음에 39번.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 사기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밑줄 시간 읽읍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기하로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과다하게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똑같은 판례 있었죠. 2주 진단 나왔는데 뭐 6개월 동안 입원하고 있었어. 전부가 사기. 전액 사기. 근데 이건 통원 치료예요. 통원 치료도 마찬가지야. 입원을 하든 통원 치료를 받든 보험료 받은 건 똑같잖아. 그래서 전부가 다 사기 금액. 전부가 다 사기 금액.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40번은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연구비를 자기 그 통장으로 안 받고 거기 계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 있죠. 연구원들 이름으로 받아 가지고 받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 책임자가 학생 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처음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 계좌에 기속시키려 들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 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 연구 상여한 거요. 이게 사실은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비를 받는데 그 연구비 안에는 연구원들한테 주는 돈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써버려요? 교수가 다 써버린다 말이에요, 교수가. 받기는 연구원들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자, 밑에 처음부터 소속 학생 연구원들에 대한 개별 지급 의사 없이 연구원들한테 줄 생각 하나도 없어. 근데 겉으로만 연구원들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그리 돈을 받았어. 이건 뭐라는 거야? 이거는 불법 영도사 인정된다. 사기라는 거야. 이거는 사기다. 그래서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해서 지급받았다면 산학협력단 관계에 있어서 기망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자, 넷째 줄 밑에 학생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 연구원들 자체가 저희 통장으로 만들어서요. 그걸로 우리 연구실 비용 쓰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럼 학생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해서 공동관리 계좌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운영하기. 이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되고. 자, 40번에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이나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의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 자, 법을 위반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사기일까요? 고문제입니다. 절차를 위반하고 계약을 하면 무조건 사기일까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개인이 재산이 1조야, 1조. 재산이 1조예요. 근데 지금 요 1조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돈이 나와. 그래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어. 은행을 갔어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받을 때 넣어야 되는 서류가 있어. 근데 서류를 다 못 갖추고 서류 좀 빼먹었어. 근데 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는 좀 있어요. 사기가 될까요? 대출 사기는 뭐가 있을 때 사기가 될까요?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대출 사기는 뭐로 따질까요? 돈 빌리는 거잖아. 돈 빌리는 건 뭐야? 갚을 의사와 갚을 능력이야. 이것만 있으면 절대 사기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빌려갈 때 돈 갚을 의사 있고 돈 갚을 능력이 있으면 그거 죄 안 돼. 죄 안 돼. 기본적으로 그래. 기본적으로. 대신에 용도 사기 같은 거는 용도를 속이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용도 사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갚을 수만 있으면 사기죄 안 돼요. 갚을 능력만 되면. 대신에 용도가 중요한 경우 있잖아. 용도가 중요한 게 용도를 속이면 사기죄가 돼요. 그 얘기 있잖아. 우리 여학생들한테 남자친구가 돈이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벌어. 근데 월급이 10일 후에 있어. 10일 후에 월급이 나와. 근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야, 100만 원만 빌려줘. 10일 후에 어차피 1,000만 원 나와요. 돈 갚을 충분히 되지. 그러면서 그래. 네가 100만 원 빌려주면 내가 10일에 200만 원 줄게. 100% 확실해요. 100% 확실해. 빌려줬어.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어느 때 사기가 되지? 용도를 제대로 말했다면 안 빌려줄 때가 있지. 돈 100만 원만 빌려줘. 우리 어머니 선물 드려야 돼. 그래서 빌려줬더니 룸살롱을 갔어. 이건 사기가 돼요. 근데 여자친구는 돈을 갚고 안 갚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룸살롱 간다는 거 알았으면 절대 안 빌려줘. 그런 건 용도 사기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 빼고는요. 일반적으로는 돈은 갚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갚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변제 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사기가 안 돼요. 자, 그러면 공사계약을 한번 보세요. 공사계약을 A 업체에서 B 업체에다가 공사계약을 주려고 그래. 그럼 얘가 공사계약을 떼내려고 그래. 그럼 A 업체가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공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얘가 공사만 잘해줄 수 있으면 사기 안 돼. 얘는 공사만 잘해주면 돼. 그냥 뭐 요구 좀 하고 째려봤어.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사에서 중요한 건 뭐야? 얘가 과연 이 공사를 잘 하자없이 잘 해줄 수 있느냐, 그럴 능력이 있느냐, 그럴 의사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절차에 위반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첫 줄을 보세요. 사기죄의 보호이익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돈을 보호하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기망행위에 의해서 국가적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위에 있는 제목에 있는 행정법규를 위반했다, 계약 절차를 위반했다, 규정을 위반했다는 규정. 그래서 규정을 조금 위반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기죄라고 볼 수 없고, 밑에 밑줄,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영향을 준다. 그럼 뭘까요? 속이더라도 이런 걸 속여버리면 사기가 되지. 자기의 공급, 옛날에 계약했던 실적, 계약 실적, 계약 능력, 이런 걸 만약에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하거나 그러면 그건 사기가 될 수 있죠. 왜? 그거는 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와 관련되니까. 근데 공사를 잘할 수 있느냐와 상관없는 것들은 속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밑에 가로 2번에 보면요. 뭘 속였냐면 갑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해서 마치 갑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을 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았어요. 그래서 공사를 따냈어. 근데 얘는 원래부터 자기가 할 게 아니라 그걸 하도급 업체한테 다시 하도급을 줘가지고 할 생각이었어. 근데 공사는 내가 할 것처럼 땄어. 내가 할 것처럼 땄지만 실제로는 밑에다 다시 하도급을 줄 생각이 있었어.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밑에 피고인들의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해서 편찰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절차를 위반했다, 규정을 위반했다만 따지면 안 되고, 공사 계약을 완성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느냐를 속여야지. 그거와 상관없는 건 속여도 상관없다. 우리 강사는 똑같죠? 여러분도 똑같잖아. 여러분이 우리 수강 신청할 때 돈 내는 게 뭐예요? 돈 내는 때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지 라고 돈 낼 때 그때 여러분한테 관련된 건 뭐야? 저 사람 강의를 들으면 강의 효과가 좋을지, 이게 핵심이지. 그걸 속이면 사기가 돼요. 근데 제가 했잖아요. 제 신발 크기 이런 거 속이는 건 상관없지. 내가 여러분들 신발 크기를 속일 수는 있어. 나 290 신어 막 그러면서 서장훈보다 커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속였어. 근데 여러분 이 강사 속이긴 속였지만 이게 강사기하고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잖아. 그런 걸 위반하거나 속이는 건 상관없다는 거야. 핵심이 핵심. 계약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42번 하나만 하고 싶시다.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자, 원인무효인 등기의 묘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횡령죄. 횡령죄가 되려면 요건이 타인의 물건을 위탁받아 보관하다가
횡령했을 때 위헌범이다 그랬죠? 횡령죄는 자 일단 누구 물건? 남의 물건이어야 되고 이게 재물만 된다고 그랬죠? 이익은 안 되고 위탁이 있어야 돼. 그리고 보관자가 돼야 돼. 그리고 그걸 횡령을 해야 돼. 근데 이 횡령죄에서 이 보관자가 돼야 되는데 이 보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본적으로는 처분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횡령이 처분하는 거잖아. 내가 남의 걸 꿀꺽 할 수 있어야 꿀꺽 하는 거야. 꿀꺽 할 수 없는 사람은 횡령을 못 해요. 무슨 말이죠? 횡령은 꿀꺽 할 수 있는 사람만 횡령이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처분이 가능해야 횡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만 보관자라고 하는 거야. 얘가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위탁한 대로 잘 보관했으면 착한 놈 그러는 거고 처분할 수 있다고 처분해 먹어버리면 횡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처분이 가능해야 돼. 근데 이 처분 가능하는 것이 달라지는 게 부동산, 동산, 자동차 이거 좀 구분하라고 그러잖아요. 동산이야 뭐 그냥 줘버리면 처분할 수 있죠. 이거 갖고만 있으면 내가 갖고만 있으면 처분할 수 있죠. 다 갈 수 있는데 부동산은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다고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전세 산다고 해서 그 집 처분할 수 없죠. 그래서 부동산은 뭘 갖고 있어야 돼? 등기를 갖고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단 말이야. 어차피 부동산은 등기로 넘어가니까 등기를 갖고 있어야 처분해서 등기도 유효한 등기해야 되고 단독명의해야 되고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처분할 수 있지. 남의 이름 된 거 처분할 수가 없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면 처분 못하는 것이고 무효인 거면 처분해봐야 말소돼요. 다 등기. 말소되기 때문에 의미 없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된다고 그러잖아요. 유단자. 이때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횡령할 수 있다. 그럼 유단자가 아니어버리면 부동산은 해먹어도 못 해먹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설문에는 처분했다고 나와도요. 그거 다 말소돼요. 어차피 다. 그래서 횡령이 안 돼. 어차피. 이때만 횡령이 돼. 이때만. 자동차는 상관없다고 했죠. 등록도 되고 점유도 되고 얘는 둘 다 되고. 그래서 요거 유단자. 근데 지금 무슨 등기래? 원인무효인 등기랬잖아. 당연히 횡령이 안 돼요. 그럼 원인무효인 등기는 횡령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추가하세요. 거기에. 자, 밑줄 보시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 지 맘대로 조작해서 서류 위조해서 그럼 이거 나중에 말소 청구서로 다 없어져요. 어차피. 그럼 이런 사람은 그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처분 권능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얘는 어차피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보관자가 아니다. 그럼 토지를 뭐 할 수 없다. 횡령할 수 없다. 실제로 팔아먹어도 횡령이 안 돼요. 팔아먹는 게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하나 더 밑에. 얘 이름으로 토지가 돼 있다 보니까 그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했대요. 원인무효인 등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상금을 수령했을 때 그 보상금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안 된다. 어차피 얘는 집을 처분할 수 없는 애기 때문에 그 집과 관련된 것은 횡령이 안 되는 거야. 집을 처분할 수도 없고 집과 관련된 보상금도 안 되고. 그거 하나 알으세요. 집도 안 되고 보상금도 안 되고. 자, 좀 쉬었다 합시다.